정일두는 15살 생일날 혼자가 되었다. 그날 아침 부모님은 차가운 목소리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일두야, 엄마는 새로운 가정을 꾸려야 해. 너도 이해하겠지? 아빠는 사업이 잘 안 돼서 당분간 너를 돌볼 수 없을 것 같다.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떠났고 일두에게 남은 건 월세 30만 원짜리 고시원 한 칸과 통장에 든 50만 원뿐이었다. 처음 며칠은 울었다. 하지만 눈물로는 밥을 살 수 없다는 걸 금세 깨달았다. 일두는 근처 주유소에 찾아갔다. 사장님, 일하고 싶습니다. 너 몇 살이야? 중학생이잖아. 네, 하지만 정말 일해야 해요. 혼자 살아야 해서요. 주유소 사장 김 씨는 까무잡잡한 소년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나이는 어렸지만 체격이 또래보다 건장했고 무엇보다 절실함이 느껴졌다. 그럼 방과 후에만 와. 시급 3,000원. 그날부터 일두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주유소로 달려가 기름을 넣어주고 차를 닦고 바닥을 청소했다. 손이 터서 피가 났지만 반창고를 붙이고 계속 일했다. 저녁에는 치킨집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다. 무거운 치킨 박스를 오토바이에 가득 싣고 계단을 뛰어 오르내렸다. 겨울밤 찬바람에 얼굴이 얼얼했지만 배달 완료 후 받는 3,000원이 소중했다. 정일두, 또 배달 늦었네. 손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치킨집 사장은 자주 소리를 질렀다. 오토바이 운전이 서툴렀고 길을 헤매는 일도 많았다. 하지만 일두는 참았다. 고등학교에 가려면 돈이 필요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고시원에 돌아오는 일두. 작은 책상 위에는 중학교 교과서와 고등학교 입학 안내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꼭 고등학교에 갈 거야. 그래서 대학도 가고 멋진 어른이 될 거야. 매일 밤 다짐했다. 하루 번 돈에서 고시원비와 생활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은 모두 저금통에 넣었다. 동전 하나하나가 소중했다. 3년 동안 이런 생활을 반복했다. 주변 친구들이 학원에 다니고 놀 때 일두는 일터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반 친구들은 그를 아르바이트하는 애로만 기억했다. 고등학교 입학을 일주일 앞둔 3월의 어느 날 일두는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480만 원. 입학금과 첫 학기 등록금을 내고도 여유가 있는 금액이었다. 가슴이 뛰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몇 년 만에 아버지가 나타났다. 일두야, 아빠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자 야윈 얼굴의 아버지가 서 있었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아버지, 왜 오셨어요? 아들아, 아빠가 사업에 완전히 실패했다. 빚쟁이들이 쫓아와서. 잠깐만 도와줄 수 없겠니? 도와달라는 게 뭘까요? 너 돈 좀 모았다면서. 잠깐만 빌려줘. 금방 갚을게. 일두는 머리가 하얘졌다. 그 돈은 3년간의 피와 땀이었다. 고등학교 가는 꿈이었다. 아버지, 그 돈은 제가 고등학교 가려고. 에이, 고등학교쯤이야 나중에 가면 되잖아. 아빠 목숨이 위험하다고. 결국 일두는 통장을 내어주었다. 아버지는 현금카드로 돈을 모두 뽑아갔다. 단 1원도 남기지 않았다. 고마워, 일두야. 아빠가 꼭 갚을게. 그 말을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다시 사라졌다. 연락도 끊어졌다. 일두는 하루 종일 울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다시 일어섰다. 고등학교는 포기했지만 삶은 포기할 수 없었다. 18살이 된 일두는 건설 현장으로 향했다. 성인이 되자마자 막노동꾼이 된 것이다. 벽돌 100장 3층까지 옮겨. 시멘트 포대 20개 저기다 쌓아놔. 건설 현장은 험했다. 일두보다 나이 많은 인부들도 지쳐 쓰러질 만큼 고된 일이었다. 하지만 일두는 버텼다. 하루 일당 8만 원. 한 달이면 200만 원 넘게 벌 수 있었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6시 30분에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점심시간에는 다른 인부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잠깐의 휴식을 취했다. 야, 정일두. 너 몇 살이야? 애가 일을 제법 하네. 18입니다. 18. 대학은 안 가? 못 가요. 돈이 없어서요. 인부들은 안쓰러워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누구나 자신의 생계를 위해 일하는 곳이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다. 어느 가을날 현장 앞에서 누군가 일두를 불렀다. 야, 정일두. 여기서 뭐 해?
돌아보니 중학교 동창 김희재였다. 깔끔한 대학교 점퍼를 입고 새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희재야. 오랜만이다. 일두는 민망했다. 시멘트 먼지로 새까맣게 된 작업복 차림이었고 안전모를 벗자 헝클어진 머리가 드러났다. 너 여기서 일해? 대학은? 못 갔어. 집안 사정이 안 좋아져서. 희재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이상했다. 동정의 눈빛이 아니었다. 오히려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섞인 표정이었다. 점심 먹었어? 아직. 그럼 같이 먹자. 내 차 있어. 아니야, 괜찮아. 너는 대학생이고 나는. 야, 무슨 소리야. 친구잖아. 희재는 일두의 손을 잡아 끌었다. 현대 소나타였다. 일두는 더욱 위축됐다. 더러워져요, 희재야. 에이, 그게 뭐. 먼지 정도야 털면 되지. 희재는 근처 식당으로 일두를 데려갔다. 메뉴판을 보던 일두는 가격에 놀랐다. 여기 너무 비싸지 않아? 내가 쏜다고. 뭐 먹고 싶어? 그냥. 제육볶음 하나만. 제육볶음 2개요. 그리고 음료수도 주세요. 식사하는 동안 희재는 일두에게 이것저것 물어봤다. 언제부터 일했는지, 어디서 살고 있는지, 하루 일과는 어떤지. 일두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3년 전부터 혼자 살고 있어.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그랬구나. 몰랐어, 미안해. 미안할 것 없어. 나름대로 잘 살고 있어. 희재는 일두의 억센 손을 보았다. 굳은 살이 두껍게 박여 있었고 여기저기 상처 자국이 있었다. 힘들지?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괜찮아. 적응됐어. 그날부터 희재는 주 1-2회씩 현장을 찾아왔다. 처음에는 일두가 부담스러워했다. 희재야, 자꾸 오지 마.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봐. 뭐라고 하면 어때? 내 친구인데. 희재는 정말로 신경 쓰지 않았다. 때로는 도시락을 2개 싸와서 함께 먹기도 했고 주말에는 일두를 불러내 영화를 보거나 PC방에서 게임을 하기도 했다. 희재야, 미안해. 나는 내게 뭘 해줄 게 없는데. 야, 무슨 소리야. 친구한테 뭘 해줘야 한다는 게 어디 있어. 그냥 친구니까 만나는 거지. 일두에게는 생애 처음으로 진짜 친구가 생긴 것이었다. 중학교 때도 친구라고 할 만한 사이는 없었다. 항상 아르바이트에 바빴고 다른 애들과 어울릴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희재는 달랐다. 일두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않았다. 그냥 자연스럽게 동등한 친구로 대해주었다. 겨울이 되자 현장 일이 줄어들었다. 일두의 수입도 불안정해졌다. 요즘 일이 없어서 힘들어. 이런 날씨에는 공사를 잘 안 하거든. 그럼 다른 일 찾아봐야겠네. 응. 내년 봄까지는 다른 일을 해야 할 것 같아. 희재는 일두를 위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수소문해주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희재의 표정이 어두웠다. 희재야,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뭔데? 말해봐. 희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 많이 아프셔. 응. 위암이야. 일두는 충격을 받았다. 희재의 아버지는 몇 번 뵌 적이 있었는데 항상 건강해 보이셨다. 수술은 하셔야 하지 않아? 응. 하긴 해야 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 그때 희재의 전화가 왔다. 아버지에게서 온 전화였다. 희재는 자리를 뜨며 전화를 받았는데 일두는 우연히 그 내용을 들었다. 아버지, 수술비가 얼마나 든다고요? 5천만 원이요? 그런 큰 돈을. 보험은 안 되나요? 많이 안 나온다고요? 그럼 어떻게? 5천만 원. 일두는 귀를 의심했다.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한단 말인가? 전화를 끊고 돌아온 희재의 얼굴은 창백했다. 많이 걱정되지. 응. 가족들이 모두 모아도 턱없이 부족해. 일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신이 그동안 모은 돈을 계산해봤다. 5,200만 원이었다. 일두는 며칠간 고민했다. 5,200만 원은 자신에게 있어 전 재산이었다. 군대 갈 때 가져갈 용돈, 제대 후 새 출발을 위한 자금, 그리고 언젠가는 고등학교라도 다시 다니고 싶다는 꿈을 위한 돈이었다. 하지만 희재의 걱정하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수술비 때문에 가족들이 고민하는 모습,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하는 심정이 어떨까? 희재는 내 유일한 친구야. 나를 차별하지 않고 진심으로 대해준 유일한 사람이야. 일두는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일두는 은행에 가서 통장을 정리했다.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뽑았다. 두꺼운 봉투에 돈을 넣고 편지 한 장을 썼다. 희재 아버지의 빠른 회복을 위해 사용해주세요. 마이너스 익명의 후원자. 점심시간 일두는 현장을 빠져나와 희재네 집 근처 병원을 찾아갔다. 원무과입니다. 김희재님 아버지 수술비를 납부하려고 하는데요.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그냥 지인입니다. 익명으로 하고 싶어요. 원무과 직원은 의아해했지만 일두가 현금 5천만 원을 내놓자 놀라며 수속을 도와주었다. 정말 익명으로 하실 건가요? 네. 그냥 필요한 분 있으시면 됩니다. 정말 고마운 분이시네요. 영수증은 드릴게요. 일두는 영수증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섰다. 가슴이 시원했다. 동시에 조금 무서웠다. 이제 남은 돈이 20만 원뿐이었다. 그날 저녁 일두는 희재네 집을 찾아갔다. 아무도 없는 틈에 우편함에 영수증과 편지를 넣어두었다. 이틀 후 희재가 현장으로 달려왔다. 일두야,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누군가 아버지 수술비를 익명으로 냈어. 5천만 원을. 일두는 놀란 척했다. 진짜? 누가? 모르겠어. 병원에서도 모른대. CCTV 보니까 우리 또래 남자애더라고. 근데 얼굴이 안 보여서. 대단하다. 그런 사람도 있구나. 정말 고마워. 덕분에 아버지 수술 날짜도 잡혔어. 희재는 기뻐했지만 동시에 미안해했다. 근데 누가 그런 큰 돈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좋은 사람이 있었던 거지. 다행이야. 일두는 태어난 척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일두에게 입대 통지서가 나왔다. 희재야, 나 다음 달에 군대 간다. 벌써? 시간 진짜 빠르네. 응. 2년 후에 만나자. 그래, 연락은 꼭 하고. 입대 전날 밤 희재가 일두를 찾아왔다. 이거 군대 가서 써. 작은 상자 안에는 손목시계와 용돈 50만 원이 들어있었다. 희재야, 이건 너무 많아. 아니야. 내가 나한테 해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뭘 했다고. 2년간 친구해줘서 고마웠어. 너 때문에 대학 생활이 정말 즐거웠어. 희재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야말로 고마워. 너만 아니었으면 정말 외로웠을 거야. 두 친구는 꼭 껴안았다. 다음 날 아침 일두는 논산육군훈련소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겼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다. 희재 아버지 수술 잘 되셨겠지? 희재도 걱정 안 하고 있겠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친구는 쉽게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일두는 알고 있었다. 버스 안에서 일두는 희재가 준 손목시계를 보며 미소 지었다. 새로운 출발이었다. 5주간의 훈련소 생활은 일두에게 그리 어렵지 않았다. 이미 몇 년간 육체 노동으로 단련된 몸이었고 집단 생활도 고시원에서의 경험 덕분에 적응이 빨랐다. 정일두, 너 진짜 체력 좋다. 어디서 운동했어? 운동은 안 했고요. 일만 했어요. 일? 무슨 일?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했어요. 동기들은 신기해했다. 대부분이 대학생이거나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상황에서 일두의 경험은 독특했다. 훈련소를 수료하고 자대 배치를 받은 일두. 강원도 어느 산골 부대였다. 첫날부터 선임들의 환영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야, 신병들. 여기 앞으로 나와. 일두를 포함해 신병 5명이 줄을 섰다. 자, 이제부터 너희들 신고식이다. 하나씩 자기소개해봐. 정일두부터. 정일두입니다. 뭐 했던 놈이야? 막노동했습니다. 막노동? 근데 왜 말이 그렇게 당당해? 중졸 막노동이면 좀 기죽어야 하는 거 아니야? 선임들이 웃었다. 일두는 그들의 반응이 익숙했다. 이야기 좀 들어보자. 가족은? 일두는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부모님의 이혼, 홀로 서기, 막노동으로 생계 유지, 친구를 위한 선행까지는 빼고 말했다. 15살부터 혼자 살았다고. 네.
고시원에서 3년간 살았습니다. 선임들의 표정이 변했다. 장난기 어린 시선이 사라지고 진지해졌다. 야, 그런 애한테 신고식이 무슨 소용이야. 맞아. 이미 사회에서 다 당했을 텐데. 행정보급관 박상사가 나섰다. 정일도 너 요리할 줄 알아? 간단한 건 할 줄 압니다. 혼자 살면서 해먹었어요. 그럼 취사병으로 가자. 막노동 경험도 있으니까 힘든 일도 잘할 거고. 네, 상사님. 의외로 취사병 생활은 일두의 적성에 맞았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300명분의 식사를 책임지는 일이었다. 무거운 쌀포대를 나르고 거대한 솥을 관리하는 일은 건설 현장보다 오히려 수월했다. 정일도 너 일 정말 잘한다. 취사반장 김상사가 칭찬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두는 불평 한 번 없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다른 취사병들도 일두의 성실함을 인정했다. 하지만 평온한 군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다. 입대한 지 3개월이 지날 무렵 새로운 선임이 부임했다. 황병장이었다. 중부지방에서 전속되어 온 그는 첫날부터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야, 취사병들 집합. 취사병 6명이 황병장 앞에 줄을 섰다. 내가 새로운 황병장이다. 앞으로 너희들 관리는 내가 한다. 황병장은 취사병들을 하나씩 훑어봤다. 일두에게 시선이 머물렀다. 너 정일두. 네, 황병장님. 나이는 20살입니다. 학력은 중졸입니다. 황병장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중졸? 요즘도 중졸이 있구나. 뭐 했던 놈이야? 막노동했습니다. 막노동. 좋아. 그럼 힘은 쓸 줄 알겠네. 첫 만남부터 황병장의 태도는 달랐다. 다른 취사병들에게는 적당히 넘어가는 일도 일두에게만큼은 유독 까다로웠다. 정일두. 쌀 씻은 물이 왜 이렇게 뿌여? 다시 해. 정일두. 냉동고 정리 엉망이야. 다시. 정일두. 설거지할 때 그릇에 물때 남았어. 처음부터. 다른 취사병들도 눈치를 챘다. 일두야, 황병장이 너만 유독 갈구는 것 같은데. 그냥 일 잘하라고 그러시는 거겠지. 아니야. 저건 좀 심한 것 같은데. 하지만 일두는 참았다. 군대란 원래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다. 더군다나 자신은 학력도 낮고 그만한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다. 황병장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정일두, 오늘 저녁 준비 혼자 해봐. 300명분 말이야. 네. 혼자서요? 왜? 못해? 막노동꾼이면서. 다른 취사병들이 쉬는 동안 일두 혼자 저녁 준비를 해야 했다. 거대한 솥 3개에 밥을 짓고 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준비하는 일을 혼자서 해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늦었잖아, 정일두. 부대원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뭐해? 일을 제대로 해야지. 일두는 새벽 3시까지 설거지를 했다. 다른 취사병들이 도와주려 했지만 황병장이 막았다. 정일두 혼자 한 일이니까 혼자 마무리해야지. 그런 괴롭힘이 1달 정도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다. 정일두. 어서 와. 대대장님이 찾으신다. 취사반장이 급하게 달려왔다. 네. 저를요? 응. 어서. 일두는 급히 앞치마를 벗고 대대본부로 향했다. 대대장실 앞에는 이미 여러 간부들이 모여 있었다. 정일두 이병. 네. 사단장님이 너를 직접 찾으러 오신다. 네. 사단장님이요? 헬기로 오신다. 5분 후 헬기장에서 대기해. 일두는 영문을 모르겠다. 사단장이 자신을 찾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 혹시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헬기장으로 향하는 일두를 멀리서 황병장이 지켜보고 있었다. 정일두 저놈이 사단장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야? 황병장은 충격을 받았다. 중졸 막노동꾼이라고 무시했던 놈이 사단장을 직접 만날 정도의 배경이 있다니. 혹시 재벌 집아들? 아니면 고위 정치인 친척? 곧이어 헬기가 착륙했다. 사단장이 직접 내려와 일두에게 다가왔다. 정일두 이병입니까? 네. 정일두 이병입니다. 나를 따라오시오. 사단장과 함께 면회실로 향하는 일두. 황병장은 이 광경을 똑똑히 목격했다. 젠장, 완전 거물이었잖아. 내가 왜 저런 놈을 건드렸지?
그날 저녁 황병장은 일두에게 다가왔다. 일두야. 네, 황병장님. 오늘 사단장님은 왜 오셨어?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있을 거 아니야? 집안이 대단한가 보네. 황병장의 태도가 180도 달라져 있었다. 아침까지만 해도 반말로 구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존댓말을 쓰고 있었다. 아닙니다. 저희 집은 그냥. 에이, 겸손하네.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도와줄게. 일두는 어리둥절했다. 하지만 황병장의 갑작스러운 친절이 그리 달갑지 않았다. 황병장은 그날부터 일두의 뒷배경을 캐내려고 애썼다. 일두야,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야? 그냥 사업하세요. 어떤 사업? 규모가 큰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두는 거짓말을 했다. 아버지가 사업의 실패에 사라진 것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분명히 뭔가 있어. 저런 놈이 사단장을 직접 만날 리가 없잖아. 황병장은 점점 초조해졌다. 만약 일두가 정말 높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면 자신이 그동안 괴롭힌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저놈 발목을 잡아야 해. 황병장은 음험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며칠 후 취사장에서 사건이 터졌다. 냉동 삼겹살 20kg가 없어졌는데? 다른 취사병이 당황하며 말했다. 어제 확실히 있었는데? 정일두, 너 어제 냉동고 정리했잖아. 어디 뒀어? 저는 그대로 두었는데요. 황병장이 나타났다. 무슨 일이야? 황병장님, 냉동 삼겹살 20kg가 없어졌어요. 뭐? 20kg가? 황병장은 놀란 척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미리 빼돌려둔 것이었다. 정일두, 내가 마지막에 냉동고 정리했다며?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 책임이네. 20kg라니 100만 원 넘는 돈인데. 저는 정말 그대로 뒀는데요. 그럼 누가 가져갔다는 거야? 내가 관리 소홀했으니까 내 책임이지. 취사반장 김상사도 난처해했다. 정일두, 너 정말 모르겠어? 네,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상하네. 너는 그런 애가 아닌데.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일두가 마지막에 냉동고를 관리했고 그 이후로 아무도 냉동고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 황병장의 주장이었다. 정일두, 일단 징계위원회에 회부다. 김상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일두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자신이 가져가지 않았지만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날 밤 일두는 잠들지 못했다. 정말 징계를 받게 되는 건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황병장은 만족스러웠다. 이제 정일두도 찍히겠지. 설령 뒷배경이 있다고 해도 절도 혐의는 어쩔 수 없을 거야. 하지만 황병장은 몰랐다. 그의 계획이 곧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징계위원회 당일 아침 다시 한번 놀라운 일이 벌어났다. 정일두, 또 사단장님이 오신다. 대대장이 급히 달려왔다. 이번에는 뭔 일이에요? 모르겠어. 어서 가. 황병장도 이번에는 직접 헬기장까지 따라갔다. 정일두의 정체를 확실히 알아야겠다고 생각했다. 헬기에서 내린 사단장과 함께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다. 희재와 희재의 아버지, 그리고 일두가 몇 년간 보지 못했던 자신의 아버지까지. 저 사람들이 누구지? 황병장은 숨어서 지켜봤다. 면회실에서 만난 희재는 일두를 보자마자 달려와 껴안았다. 일두야, 정말 오랜만이다. 희재야, 어떻게 여기까지? 희재의 아버지가 나섰다. 몇 달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일두야, 정말 고맙다. 네. 뭐가요? 사단장이 엄숙하게 입을 열었다. 정일두 이병. 자네가 익명으로 수술비를 대준 분이 바로 내 전우입니다. 일두는 깜짝 놀랐다. 희재의 아버지를 가리키며 사단장이 계속 말했다. 김동훈 씨는 나와 함께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전우입니다. 생사를 함께한 동지죠. 희재의 아버지 김동훈 씨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일두야, 사실을 안 건 며칠 전이야. 희재가 이상해서 병원에 확인해봤더니 희재가 이어받았다. 일두야, 왜 말 안 했어? 내가 수술비를 냈다는 걸 왜? 어떻게 알았어? 아버지가 의심스러워서 병원에 CCTV를 확인해달라고 했어. 그랬더니 너였어. 일두는 당황했다.
나는 그냥 친구니까. 김동훈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일두야, 내가 가진 돈 전부였을 텐데. 자네 같은 청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나라에 희망이 있어. 그때 일두의 아버지가 나섰다. 몇 년 전보다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다. 아들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 김동훈 형님이 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일두의 아버지는 목이 메었다. 아빠가 가져간 돈으로 넌 고등학교도 못 갔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친구를 위해 전 재산을 내놓다니. 아버지,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 아버지는 큰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3천만 원이다. 내가 친구 아버지를 위해 쓴 돈에다가 그동안의 이자까지 쳐서. 아빠가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 일을 시작했어. 이제는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고 싶다. 사단장도 봉투를 내밀었다. 그리고 이건 수술비 5천만 원이야. 김동훈 씨가 사양하셔도 내가 꼭 돌려드리고 싶다고 했네. 일두는 믿을 수 없었다. 하루아침에 8천만 원을 받게 된 것이다. 이건 너무 많아요. 많긴 무슨. 자네가 보여준 선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단장이 일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정일두 이병, 자네 같은 군인이 있어서 자랑스럽네. 앞으로도 지금처럼 성실하게 군 생활하게. 면회가 끝나고 며칠 후 황병장은 일두를 불렀다. 일두야, 이리 와봐. 네, 황병장님. 너 정말 대단한 집안이구나. 사단장이 2번이나 헬기 타고 오고. 아닙니다. 그냥 우연한 일이에요. 우연? 에이, 겸손하지 마. 앞으로 나한테 더 잘해줘. 내가 널 특별히 챙겨줄게. 하지만 황병장의 마음속은 복잡했다. 일두가 정말 대단한 배경이 있다면 자신의 괴롭힘이 문제가 될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벌인 일을 그냥 넘어갈 수도 없었다. 어차피 시작한 거 끝까지 가자. 저놈이 아무리 뒷배경이 있어도 절도는 절도야. 징계위원회 하루 전 황병장은 확신에 차서 말했다. 정일두, 내일이 징계위원회지. 네. 뭐 어쩔 수 없지. 규정은 규정이니까. 황병장님, 저는 정말 안 가져갔어요. 그래? 그럼 누가 가져갔겠어? 귀신이 가져갔나? 다른 취사병들도 일두를 의심의 눈초리로 봤다. 아무리 평소 성실했다고 해도 20kg씩이나 되는 고기가 사라진 것은 사실이었다. 정일두, 솔직히 말해. 집에 돈이 필요했던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설마 도박? 아니면 빚? 일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진실을 말하면 희재 일까지 알려질 것 같았다. 그날 밤 취사병들은 일두를 피했다. 절도범이라는 누명이 씌워진 상황에서 함께 있으면 자신들까지 의심받을까 봐였다. 일두는 홀로 냉동고 앞에 앉아 생각했다. 정말 내가 가져간 게 아닌데 누가 그랬을까?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30분 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정일두, 어서 와. 사단장님이 또 오신다. 네. 또요? 이번에는 황병장도 함께 불려갔다. 황병장도 같이 와. 네. 저도요? 헬기장에서 사단장을 만난 일두와 황병장. 사단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정일두 이병, 자네에게 누명을 씌운 자가 누군지 알게 됐네. 네. 사단장이 황병장을 날카롭게 쳐다봤다. 황병장, 자네 며칠 전 부대 밖 정육점에서 냉동 삼겹살 팔고 있었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황병장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건 CCTV 확인해보니 자네가 냉동고에서 고기를 빼돌리는 모습이 나오더군. 그리고 정일두 이병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도. 사단장님, 저는 황병장, 부하에게 누명을 씌우고 부대 물품을 횡령한 죄 어떻게 생각하나? 황병장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들통난 상황이었다. 사단장은 부대 전체를 집합시켰다. 모든 대대원들이 운동장에 모였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단장의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다. 정일두 이병에게 누명을 씌운 황병장은 즉시 징계 조치합니다. 그리고 사단장은 일두를 앞으로 불렀다. 내가 정일두 이병을 찾은 이유를 모든 부대원에게 말하겠습니다. 300명의 부대원들이 숨을 죽이며 들었다. 이 청년은 자신의 전 재산 5천만 원을 털어
친구 아버지의 수술비를 익명으로 대준 의인입니다. 그 친구의 아버지는 나와 함께 조국을 위해 싸운 전우입니다. 부대 전체가 웅성거렸다. 20살 청년이 3년간 막노동으로 모은 돈 전부를 친구를 위해 내놓는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군인 정신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몇 명이, 그러다가 부대 전체가 박수를 쳤다. 황 병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부대원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 경멸과 실망의 눈빛이었다. 황 병장은 즉시 타 부대로 전속되며 횡령권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하겠습니다. 사단장의 선언에 부대원들이 다시 박수를 쳤다. 일두는 여전히 어리둥절했다. 자신이 영웅 취급을 받는 것이 어색했다. 정일두 이병은 모범 군인으로 표창하며 앞으로 이런 선행을 본받아 모든 장병이 훌륭한 군인이 되기 바랍니다. 집합이 해산된 후 동료들이 일두에게 몰려들었다. 일두야, 대박이야. 너 진짜 대단해. 5천만 원을 그냥 준다고? 나는 5만 원도 아까운데. 사단장님이 직접 오셨잖아. 일두는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했다. 그냥 친구니까 한 거예요. 그냥이 어디 있어. 너 정말 멋있다. 그날부터 일두는 부대의 스타가 되었다. 모든 선임들이 그를 존중했고 후임들은 그를 우러러봤다. 황 병장은 짐을 싸며 일두에게 다가왔다. 정일두. 네, 황 병장님. 정말 미안했다. 황 병장은 고개를 숙였다. 내가 너를 괴롭힌 이유를. 사실은 질투였어. 너처럼 진짜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걸 보니까 부러웠고 동시에 짜증났어. 황 병장님. 나는 대학 나왔지만 특별할 게 없어. 그런데 너는 배움은 적어도 인간됨이 나보다 훨씬 나아. 그게 인정하기 싫었어. 황 병장은 진심으로 사과했다. 용서해 줄 수 있겠어? 일두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내밀었다. 네, 황 병장님. 고마워. 그리고 앞으로 잘 살아. 황 병장은 그렇게 부대를 떠났다. 면회실에서 희재의 아버지가 일두에게 말했다. 일두야, 수술비는 다시 가져가야 해. 아니에요. 필요한 분이 쓰신 거예요. 그래도 안 돼. 이건 내 앞날을 위한 돈이야. 김동훈 씨가 5천만 원을 내밀었다. 일두의 아버지도 나섰다. 아들아, 이것도 받아라. 3천만 원이 든 봉투였다. 내가 가져간 돈에 이자까지 쳐서 3천만 원이다. 아빠가 그동안 잘못 살았어.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내 선행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술도 끊고 새로 일을 시작했어. 이제는 진짜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다. 일두도 눈물이 났다. 몇 년 만에 보는 아버지의 진심이 느껴졌다.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아빠가 내 인생을 망쳤는데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다. 사단장이 일두에게 말했다. 정일두 이병, 자네 부사관 지원할 생각 없나? 네. 부사관이요? 응. 자네 같은 인재가 직업군인이 된다면 후배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일두는 고민했다. 원래는 제대 후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했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 부사관이 되면 안정적인 직업이 생기는 거니까. 희재가 일두의 어깨를 두드렸다. 일두야,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너라면 훌륭한 부사관이 될 거야. 그날 저녁 일두는 혼자 생각했다. 갑자기 생긴 큰돈, 부사관 제안, 그리고 돌아온 아버지까지. 모든 게 꿈 같았다. 정말 선행을 하면 돌아오는 걸까? 며칠 후 일두는 부사관 지원서를 냈다. 군 생활에 자부심을 느꼈고 무엇보다 후배들에게 좋은 선배가 되고 싶었다. 부사관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일두는 틈틈이 공부도 했다. 검정고시를 준비한 것이다. 이제는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었다. 부사관이 된 일두는 정말 좋은 선배가 되었다. 어려운 환경에서 온 후임들을 특별히 챙겨주었고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다. 정일두 부사관님은 정말 다르세요. 신병들이 자주 하는 말이었다. 왜? 다른 간부들은 학력이나 집안을 물어보는데 부사관님은 그런 거 전혀 안 물어봐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힘든 일 있으면 먼저 도와주시잖아요. 일두는 자신이 받았던 차별을 기억했다. 그래서 더욱 후배들을 공평하게 대했다. 2년 후 제대할 때가 되자 부대 전체가 아쉬워했다.
정일두 부사관님 같은 분이 계속 계셨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또 뵐 수 있어요. 제대 전날 사단장이 일두를 불렀다. 정일두 부사관 정말 수고 많았네. 자네 같은 군인이 있어서 우리 부대가 빛났어. 감사합니다. 제대 후에는 뭘 할 계획인가? 작은 식당을 열어볼까 합니다. 취사병 경험도 있고 요리하는 게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야. 성공할 거야. 사단장은 일두의 손을 꼭 잡았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좋은 일 많이 하게. 제대 당일 희재가 마중을 나왔다. 일두야, 고생 많았어. 희재야, 고마워. 아버지도 완전히 회복하셨어. 이제 원래보다 더 건강하셔. 다행이야. 그리고 나도 졸업하고 회사 들어갔어. 앞으로 자주 만나자. 두 친구는 꼭 껴안았다. 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우정은 더욱 깊어져 있었다. 일두는 모은 돈으로 작은 한식당을 열었다. 일둔의 집밥이라는 상호였다.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과 친절한 서비스로 입소문이 났다. 몇 년 후 황 병장이 찾아왔다. 일두야. 황 병장님. 미안해. 그때 정말 잘못했어. 황 병장은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 일 때문에 나도 많이 반성했어. 이제는 작은 회사지만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 다행이에요. 과거 일은 잊어요. 일두는 황 병장을 용서했다. 그리고 무료로 식사를 대접했다. 정말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새 사람이 됐어. 희재도 자주 식당을 찾았다. 결혼한 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왔다. 일두야, 너 덕분에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셔.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는 친구잖아. 일두도 몇 년 후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다. 아내는 일두의 과거를 알고도 그의 인품에 반했다고 했다. 때로는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다. 학비가 없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병원비가 없는 환자를 도와주기도 했다.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옛날에 저도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때의 고마움을 다른 분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정일두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해진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성실함, 친구를 위한 무조건적인 희생, 그리고 그런 선행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따뜻한 이야기로. 선행은 메아리와 같다. 보낸 만큼 돌아온다.